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나비보살입니다. 신의 풍파로 예. 몸이 안 좋았던 것까지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풍파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풍파가 있었는지. 저희가 사실은 보살들이 신의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신이 와서 그랬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신을 받게 됐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했겠습니까? 시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신랑도 이제 그게 신바람이겠죠. 생전 얌전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술을 먹더니 술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더니 뭐 밤에 잠을 안 재우고 자꾸 막 저를 갖다가 욕까지 해대면서 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해대면서 발을 툭툭 차면서 이년아 잃어봐라면서 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는 사람도 아니고 강의를 하러 가고 이러면은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수사반장이나 왜 형사반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범인을 잠을 안 재우고 치조를 한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고문이 얼마나 그건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전 남편이랑은 제가 나이 차이가 한 8살이나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은 그때도 힘든 김양식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늙고 또 허리 수술을 했어요. 허리 수술할 때도 제가 이제 원래 좀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얘를 큰애를 가져서 배가 만삭이 돼 있는데 신랑이 이렇게 뒷다리가 땡긴다 안 합니까? 네. 뒷다리가 땡긴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죠. 병원을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남편이 이제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디스크라고 그래서 배는 만삭이 돼가지고 허리 수술한다고 이제 무슨 엊그저께 결혼식 올리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혼식도 이제 제 힘으로 벌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울고불고 이제 또 시댁에 갔지요. 시댁 가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부분인데 왜 누구 친정을 찾아가지 시댁을 찾아왔냐면서 막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수술비가 250만 원이었가 이랬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제가 애가 7개월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애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신랑은 일단 수술을 시켜놓고 하단에 보면은 세양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층에다가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시켜놓고 거기서 제가 배가 만삭이 돼서 병간호를 했죠. 병간호를 하고 얼굴도 막 팅팅 부어가지고 자는 것도 제대로 하겠어요. 뭐 임산부가 돼가니까 병문 하나로 오신 분들이 네가 환자 같다. 네가 한테 그래갖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제가 돈도 너무 없고 신랑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근데 애는 거꾸로 있다 했지 뭐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데 그때 병원비가 딱 두 배였거든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하느님 신명들이 계시면은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는 했죠 마음속으로. 이다가 의사 선생님 가랭이를 붙들고 선생님 저희 신랑 수술해서 5층에 누워있으니까 선생님 애가 이렇게 돌아오는 운동이나 아니면 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있다던데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네 대반의 내를 딱 쳐다보더니 이 아줌마가 죽고 싶나? 근데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죽고 싶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죽고 싶고 그렇지만 또 마음속으로 한쪽으로는 빌었죠. 제가 이런 운명이 아니라면 살려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계시면. 그래 이제 또 얘기를 듣기로는 왜 남자들 원상폭격하듯이 있지요. 네. 머리를 이렇게 박고 이렇게 다리를 치켜들고 이러면 애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땅에 쳐박고 운동을 또 해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또 일어나서 이제 하루 전날
애 낳기 하루 전날 이렇게 애가 이렇게 싹 바뀌어가지고 제 위치로 가 있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 애를 낳아서 신랑을 병간호를 해서 신랑이 이제 형님 밑에, 형님이 김양식장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 밑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형님 밑에 이제 이게 통솔 감독 인부들 통솔하는 이제 감독관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따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김양식이란 것도 사업입니다. 바다에다가 이렇게 모든 돈을 들여서 장비를 띄워놓고 바람이 한번 확 불었다 하면 다 날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때는 일기예보도 일기예보지만은 바깥에 마당에 나와서 하늘 쳐다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내일 비가 오나 폭풍이 불려나 별이 떠 있으면은 날이 맑을 거고, 그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놀랄 일을 또 겪은 거는, 거기서 일하는 삼촌들을 세 분을 데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좀 작은 편이었고, 어떤 분들은 김양식장도 운영을 하면서 저기 그 김공장, 김을 젖은 상태로 공장에다 넣으면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마른 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김공장도 운영을 하면은 인부가 10명, 20명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이제 김양식장에 이제 그 경매 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새벽에 물때 맞춘다고 아침에 5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밥, 국, 상에다가 애를 업고 아무도 애를 안 봐주더라고요. 우리 그 노할머니 보살이셨던 시어머니는 80 넘어였고, 그때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도 뭐 일을 했으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뭐 일을 했으면 했지 애를 못 보겠다 그러고, 뭐 저하고 이제 좀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랬는지 좀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이뻐라 하고 끼고 도니까 좀 여자들 사이에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동서지간에는. 그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갖고 애를 업고 일을 하게 됐는데, 업고 김 경매장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밥이니 국이니 잔뜩 업고 애를 업고 이렇게 상을 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새벽밥을 차려 먹이고 일하는 삼촌들 팬티까지 다 걷어서 세탁기 돌리고 그렇게 밥을 해 먹이고 살고 있었는데, 경매장에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김을 뜯어오면 이제 경매장에서 또 경매를 봐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그 아무데나 좋은 자리도 못 잡습니다. 텃세가 심해서. 근데 저는 애를 얻고 이제 저희 거는 사실 수량이 얼마 안 되는데 남의 일을 거들어줘야 그게 김 박스 그게 물에 팍 젖으면 20kg가 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내리려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품앗이 하듯이 몰려가서 도와주고 이러는데, 저희 거는 사실 수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남의 일을 애를 얻고 도와주니까는 저를 굉장히 이쁘게 잘 보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보는 분들이랑 여기 사람 안 갔다 하면서 김은 양은 별로 이제 나오는 출하량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 안 되지만은 김금을 이렇게 잘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뭐 시기 질투를 좀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는 뭐 은별이네 누구는 김 값을 항상 잘 받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일하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영양제도 국산보다는 외제를 이렇게 먹여야 이게 윤이 탁 나면서 이게 때깔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애를 얻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 2년 하니까 이 여름에는 겨울 농사라서 여름에는 놀지 않습니까? 비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에 이제 돈 남은 걸로 이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놈 거 배도 한 척 없지. 남편이 또 허리 수술해가지고 뭐 옛날같이 몸이 그런 것도 아니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어린 애까지 딸려가 있지. 돈이 또 남는 것도 아니지. 여름에 뭐 그 파밭을 뭐 파북친다 하거든요. 파가 이렇게 길잖아요.
옆에 이렇게 고랑을 쳐줘야지 파가 안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쳐가지고는 뭐 30만 원 그렇게 받아갖고는 안 되는 기고. 그런데 그때는 뭐 시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좀 도와주시긴 하셨지만은 밖으로 나와야 되겠대.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자리를 맡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바깥 이제 도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 시골에서 그러고 살다가. 그래서 살게 됐는데, 자, 그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게 남편이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고 갑자기 막 그렇게 고문하듯이 2년 전년 욕도 못 하던 사람이 그러길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래. 술을 어디서 먹었노 이러면 회식하다가 먹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노. 그래서 저랑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다방 마담을 알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는 줄 몰랐죠. 그래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는 술을 계속 연달아서 한 1년 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혼은 안 하고 혹시나 애 아빠니까는 이제 원래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착해서 돌아오겠지 변하겠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한날은 막 저를 고문하듯이 하더니 통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통장을 내놓으라 그래서 그리고 통장 내놓으라 하기 전에도 이 남편이 그 여자가 시켜서 그랬는지 부추겨서 그랬는지 그 성실하던 사람이 직장을 갔다가 계속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그만두고 또 막 이혼해 줄 줄 알고 그랬겠죠. 맨날 며칠을 일을 안 나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술을 사다가 먹고 저한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애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생활이 반복돼도 이제 이혼은 생각을 안 하는데 통장말을 갑자기 하더니 저보고 또 며칠 지나니까 이혼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지기 싫다 아닙니까? 하자 했죠. 그리고 얼떨결에 이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이혼이 돼서도 애를 봐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마음이라도 변할까 싶어서 그 집에서 안 떠나고 있었죠. 내가 사실은 방어들 돈은 있었거든요. 방도 충분히 없고 내가 그럴 능력은 있는데 방을 못 얻었으니까 마음이 변할 줄 알고 거기서 일주일만 지내자 이랬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그 여자가 있어서 그랬겠죠. 저보고 나가라 돼요. 나가라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있습니까? 당장 방구할 때도 기한이 있는데 그래서 수원에 봉선이 언니 집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 고향 언니가 이제 제 사정을 알고 제 스타일도 알고 무슨 그래 이따가 이제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됐노 그래서 뭐 이렇게 괴로운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부산에 방을 얻게 돼서 또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나는 이제 학교가 방학도 끝나고 대학교 이제 저기 개강도 하고 이래서 강의도 하고 이래서 이제 방을 구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도 그 여자의 그거였나 봐요. 그럴 사람 아닌데 애를 데려가려 그러니까 애를 제가 데려간다 키운다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집 방세를 뺄까봐 그랬는 모양이에요. 제가 다 까먹고 이제 방세를 갖다가 제가 카드론을 400만 원인가 내갖고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애를 데려간다니까 애 데려가면 못 데려간다. 자기가 키운다. 그러면 이혼도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주 만나게 해줄 거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혼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세 빼내갈까봐 그랬는 모양이죠. 사실은 우리 애가 제일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잘 있겠거니 하고 봉선이 언니 집에 있다가 밑에 방 얻는다고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애가 일주일이나 됐는데 이제 울면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 뭐라 하냐면 엄마 애들이 지보고 호로 새끼라고 놀린다고요.
울면서 전화가 와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몇 살 때인데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3학년 넘어가려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내 맘대로 데려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애를 보따리 사서 당장 보따리 사서 데려가려고 보니까 무슨 쌀값도 한 푼도 안 맡겨놓고 제가 이혼한 그때부터 애를 갖다가 보따리를 사갖고 거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학원 같은데 그 놀이방 같이 학원 같은 데를 지가 다니고 있을 때 그 집에다가 그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아예 잠도 거기서 재우고요? 예, 아, 먹고 자고. 아, 그게 너무 기가 차고요. 그러면 쌀값이라도 한 푼 주든가요 하니까 그것도 안 줬어. 제가 지갑을 열으니까 10만 원 조금 10만 몇천 원이 있더라고요. 지갑 딱 털어서 먹고 자고 한 돈이라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러고 데려가려니까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하니까네 먼데 어제 지방에 대구인가 어디에 일하러 갔다 하면서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근처에 그 다방마담 여자가 집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숨어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애를 거기다가 갖다 맡기고 애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그 숨어서 그래 일하러 갔다 하고 먼데 일하러 갔다 하고 그래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애도 한 명 못 키우면서 그 다방마담 여자가 뭐 애가 4명이라 하던데 너무 애를 키운다니 그 사람입니까? 그래갖고 아기는 어떻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 맘대로 그래 그 무작정 갔죠.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가서 돈 10만 원 주고 미안하다 하고 그러니까는 뭐 애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노? 딸애가 돼서 24시간 붙어 있으라 했는데 내가 있을 때는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지방에도 한번 안 가고 하던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다방마담 여자하고 그래 있는지 몰랐지. 안 그랬으면 제가 욕을 더 퍼붓을 낀데. 그래가지고 왔어요. 애를 데려왔는데 애하고 살으라고 생활비를 뭐 20만 원을 주대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받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왔습니다. 친자 포기는 해주시고 예? 친자 포기는 해주셔야지 그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양육 포기. 그거를 하라 하니까네 안 해주고 양육 포기 각서를 써달라니까 그건 안 해주고 제가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키우다가 보내주겠다. 딸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데려가길 바래서 거기다 데려놓은 거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키우게 됐고 중학교 때 그럼 중학교까지 키우고 연락해봤습니까? 데려가라고. 애기 아빠하고 저 혈육관계인데 저하고는 그래도 만나게 해줬죠. 한 번씩 만나봐라 했는데 뭐 그것도 사람이 아닌 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기 자식한테다가 안 좋은 얘기를 막 그렇게 내에 대해서 막 그 여자가 시켰겠지만은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례라고 20만 원을 주던데 저 생각에는 그 여자 생각은 제 생각에는 그 여자 생각은 꿈도 못 꾸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잠도 안 오고 허리가 아픈 사람이 제가 그리고 그 돈 안 받아도 저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애 아빠라도 잘 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해서 그 돈 가지고 허리 아픈데 치료하고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애가 갔다 와서 아빠를 만나고 갔다 와서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아 모든 정황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친자 포기는 하신 상태고 지금은 애가 대학생인데 성인이 다 돼 있는데요. 뭐 그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 받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병원비나 해라고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안 편하고 해서 그 질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다 키웠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첫째 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나이고, 그죠? 예. 그리고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직까지도 좀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제 큰딸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팔자가 세다 보니까 내 애가 너무 어려서 이해를 할까 싶어도 항상 쳐다보며 미안한 마음이었죠. 큰딸한테 제일 미안했죠. 근데 아빠 얘기도 그쪽 아빠 얘기도 애가 양쪽 부모가 다 이렇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중학교 땐가 니도 이제 이해하고 컸겠지 싶어서 니도 이만큼 컸으니까 네가 정말 고생이고 배다른 동생한테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엄마 아플 때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엄마가 본인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 딸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중학교 됐을 때 이해할 것 같아서 그때는 부둥켜 안고 울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막 많이 울지요. 많이 울고 괜찮다면서 불쌍한 우리 엄마 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은 지도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일 우리 큰딸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저도 전형적인 경상도 여자가 돼서 마음은 그게 아니고 정도 많은데 표현은 그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하면 애가 어린애가 돼서 이렇게 머리에 혼돈이 오고 집 나갈까봐 그래서 똑같이 애가 환경이 이러니까 그럴까 똑같이 뭐 형편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기 신발 사면서 지 신발도 사고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죠. 저도 저대로 뭐 섭섭한 게 많겠죠.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르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사춘기다 보니까 못했던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딸한테 딸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가슴속에 있었던 얘기 좀 해주신다면. 딸아, 별아, 별아 내 딸아. 엄마가 그동안 네 강하게 키우려고 앞에서 못했던 말도 있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니한테 제일 미안하고 엄마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니도 섭섭한 게 많을 거야. 이해해주고 내 딸 꿋꿋하게 바르게 커줘서 너무 고마워. 학교도 공부도 잘해서 상장도 많이 받아오고 장학금도 받고 엄마가 너무너무 바르게 반듯하게 커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손잡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보자. 딸아, 이때까지도 엄마한테 힘이 돼주고 많이 도와줬지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지내고 딸아,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서 훌륭한 보살이 될 테니까 우리 딸, 착한 딸, 엄마 응원해주고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사랑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사연을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비보살이었습니다.